제주대학교 오성근 교수님께서 회사법상 주주제한 제도의 재정비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사회는 건국대학교 권정희 교수님, 토론은 아주대 장정희 교수님과 한국외대 윤승렬 교수님께서 맡아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 다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만 내려가고 나머지 부분은 저 사회자인 권정희 교수님께 부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승렬 윤승렬 교수님이 아까 오셨는데 자, 오늘 총 5번째 주제입니다. 우리 회사법상 주주제한제도의 재정비 방안에 관해서 오성근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고, 그리고 아주대학교 장정혜 교수님, 그리고 한국외대학교의 윤승렬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50분입니다. 그래서 발표는 30분 정도 해주시고 토론은 각 한 7분,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프로에서 질문을 하는 시간으로 할애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 교수님께서 발표 시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저희학교 오성근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요, 회사법상 주주제한제도의 재정비 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원래 3월달에 최근에 일본 개정 회사법상 주주제한제도의 개정 방안에 개정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마 그게 오늘 학회에서 발표 기회를 갖게 된 모티브가 된 것 같습니다. 회장님과 연구이사님께 모든 분들이 감사드립니다. 발표할 분량이 제법 많은데요. 앞부분하고 뒷부분이 서로 이렇게 상응하는 그런 점이 있어서 저는 이제 자료 184페이지부터 발표를 해가면서 필요한 앞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주주제한 제도는 우선 비조치 의견서 제도가 있다는 게 특징인데요. 미국에서의 비조치 의견서 제도는 민간 기업이 실행하고자 하는 사업 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가 특정 법령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를 사전에 그 규정을 소관하는 행정기관을 확인해서 그 기관이 회심해 준 경우는 추가적으로 제재를 최소한 그 기관에서는 제재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조치 의견서 제도는 주주제한제도, 주주제한권에서도 동일하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노 액션 레터가 비조치 의견서 제도가 이제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된 것은 1933년 증권법상 발행공시 규제에 대해서 SEC가 사전 심사하고 그 결과를 회사에게 전달하는 비공식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주주제한에 관해서 동일한 제도를 적용하는데 큰 거부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노 액션 레터 제도의 특징은 SEC의 어떤 공식적인 견해는 아니고요, 담당 직원의 이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물론 심사 절차는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인포멀한 회신에 대해서 회사들이 이제 거절을 할 수도 반발을 할 수도 있지만서도 현실적으로 그렇게 반발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비조치 의견서를 회사가 신청하게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주주 제한을 거절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는 주주 제한을 거절한다는 얘기가 우리 법문에 exclud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 시행령 12조 4기는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회사가 거절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배제한다는 표현보다는 거절한다는 표현으로 사실상 통일시키고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주주가 주주 제안을 하면 그 제안 내용을 위임장 권유
서류에 이제 기재를 해서 주주에게 발송할 것이냐 하는 그런 단계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하고는 그런 점이 상당히 좀 다른 점이 있고요. 그래서 회사가 주주 제안을 거절하게 된 경우 최종적인 위임장 권유 자료 및 위임장을 SEC에 제출하기 80일 전에 SEC에게 거절의 사유를 제출해야 되고 SEC가 그 내용을 이제 심사를 해서 거절의 회사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하게 되면은 위임장 권유 자료에 기재를 하지 않게 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3.6.3에 보게 되면 SEC의 심사와 회신에 관한 내용인데요. 회사가 비조치 의견서를 신청하면 SEC 직원은 원칙적으로 해당 서면의 기초하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당사자와 논의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제 공표를 해야 되고요. 주주 제안에 대한 이제 거절 사유, 주주 제안이 거절 사유에 해당한다, 충족한다는 증명 책임, 즉 SEC나 그 직원을 설득할 책임은 회사가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요. 그 제안 내용과 이유가 같더라도 그 회사의 그 증명 능력에 따라서는 SEC의 심사 결론이 달리될 수가 있습니다. 수정 사항이 미세한 경우는 SEC에서 일부 수정을 해서 주주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이제 그 회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이러한 그 노 액션 레터 제도가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글에서는 이제 델라웨어주에 대한 내용을 잠깐 언급하고 있고 미국의 그 연방 법제인 SEC를 14A-8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델라웨어 주의 내용을 잠깐 소개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 대표적인 주법이기 때문에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델라웨어 주법의 내용이 결국에는 14A-8의 내용을 이제 설명하는데 조금 더 부드럽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법제 운영 현황과 검토 사항에서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레스설 3천에 포함되는 회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주주 제안의 총 건수는 이제 그 2015년 536건, 2021년은 733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증가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2011년 기준으로 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제안은 5년 연속 감소하고 있고 대신에 그 환경과 기후에 관한 주주 제안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그 남용적 제한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미국에서는 연방 규칙상 주주 제한에 관한 지주 요건이 그리 높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 주주에 의한 활용도가 높았습니다. 이 때문에 상당수의 불명확한 제한, 개인의 생각과 원한 관계로 있는 제한이 제기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대기업인 지휘사 등 유명 기업에서 매년 복수의 그 비조치 의견서 신청 사례가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주주 제안에 대응하는 회사와는 무관한 공고적 제한이 많이 제출됨에 따라서 비용 부담이 증가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또 심지어 100주를 보유한 주주의 전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사업과 중요한 관계가 없는 제안에 대해서는 거절할 수 있었던 견해도 있고 해서 SEC는 2020년 14-A8을 개정해서 2022년부터 개정되는 주주총회에서는 14-A8, A-8I호의 제1호 내지 제13호에서 회사가 거절할 수 있는 이제 그 사유를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 법의 이제 기본적인 그 사고는 어디에 있냐면 첫 번째는 주주 제한에 관한 규율은 주주 스스로 위임장을 권유하는 경우 1934년 증권거래소법에 의하여 회사의 위임장 자리에 기재하는 경우 두 가지가 병존하고 있는데 이 양자간의 병존을 전제로 하면서 주주 제한 제도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주가 현행의 이제 그 경영진을 교체하고 이제 지배구조 완전히 바꾸고자 할 때는 주주 스스로 위임장을 권유하는 주주 쟁탈전을 위임장 쟁탈전을 벌이는 쪽으로 이제 규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비로소 이제 그 주주 제한 제도가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문제가 되는데 미국에서 회색지대가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 회색지대에 대한 SEC 규정이 항상 일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를 들면 그 룰 14A-8 I의 그 제7항이라든가 12항에서는 통상적인 경영상황과
재차 제한하는 경우에 대한 제한에 대해서는 비교적 용이하게 이제 규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규율 구조를 보더라도요, 룰 14A-8I를 살펴보면 물리적으로 상호 중복되는 듯한 규정도 있고요. SEC 직원의 해설을 참조하더라도 그 요건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 점은 우리나라의 해석법의 규율과 다르고요. 이러한 규율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현실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비조치 의견서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주주제한 제도가 유지되고 거절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납부국에 보면은요,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회사의 예견 가능성을 저하시킨다는 지적도 있고, 좋게 보면 이제 유연하게 이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미국에서 남용적인 주주 제한에 대처를 하는 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제한수를 1인 또는 하나의 집단별로 1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주주 등이 대량으로 제한하는 문제점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14-8 시약의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한주주나 그 대리인이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는 그 후 2년간의 제한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여 흥미주의 제한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위임장 권유 규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애매하거나 불명료한 제한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부분적으로는 남용적인 제한에 대처하는 기능을 합니다. 네 번째는 제한주주의 개인적인 이해가 난 제한, 그리고 재제한, 재차 제한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남용적인 이제 제한을 규제하기 위함입니다. 덧붙여 첫 번째, 회사로 하여금 주법이나 회사 법령에 위반하게 함으로써 법적 문제를 발생시키는 제한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한 룰 14A-8I 1항 및 2항 및 그리고 룰 14A-8I 7항의 통상적인 사업운영에 속하는 것 중 경영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주주제한을 거절할 수 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실무적으로는 어떠한 제한이 무의미하거나 남용적인 제한을 판단하기 쉽지 않은데 어쨌든 간에 추상적인 규정과 비조치 의견서 제도를 조합해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회 문제에 관한 제한에 대해서 역시 논란이 많은데요. 중요한 사회 정책에 관해 초점을 맞춘 제한에 대해서는 판단 기준이 안정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에서 어떤 문제가 중요성을 띠는지는 가변적이고 또 정치적인 동향에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제한도 제한수의 규제와 다른 사유로 인한 남용적인 제한과 결합되지 아니하야만 최소한의 판단 인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회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여성 문제, 그 다음에 ESG에 관한 내용들이 사실상 이제 거절되는 그런 이제 경우도 이제 적지 않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2019년에 이제 일부 내용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제 제한권이라든가 의안 제한권에 대해서는 이제 기존의 내용하고 같기 때문에요. 설명을 생략하겠고 자기 의안의 요령 통지 청구권에 관해서는 4-3에 보게 되면은 2019년 회사법 개정 시 이사회 설치 회사의 개별 주주가 제한하고자 하는 이안의 수가 10개를 초과하는 경우, 10개를 초과하는 수의 의안에 대해서는 의안예령 통지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의 의제 제한권하고 의안 제한권은 우리하고 비슷한데요. 의안예령 통지 청구권은 미국에서 위임장 권유 서류에 기재를 해달라고 하는 것과 유사한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제한된 의안의 수가 10개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된 수의 의안에 대해서는 의안예령 통지 청구권이 부정되고 회사는 10개를 초과하는 부분의 의안에 대하여 주주의 의안예령 통지 청구권 행사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주주가 10개를 초과하는 의안에 대하여 의안예령 통지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어느 의안을 통지하지 않을 것인지는 이사에 결정하지만 주주가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회사는 그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되는 게 이사, 감사, 회계 참여, 회계법인 등의 선임, 해임 등에 관한 규정인데 이사, 감사, 회계 참여, 회계법인의 선임, 해임안 또는 회계감사인을 재선임하지 않는다는 의안이 복수로 제한된 경우는 이 의안을 통합해서 하나의 의안으로 간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사 7인, 감사 3인 전원을 해임하고 새롭게 이사 6인, 감사 3인을 선임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 각 이사, 감사 후보자별로 1개의 의안으로 계산하면 모두 19개의 의안이 되지만 개정법 305조 제4항을 적용하면 의안의 수는 2개가 됩니다. 왜냐하면 선임 의안을 합쳐서 하나의 의안, 해임 의안을 합쳐서 하나의 의안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회계감사에는 재선임하지 아니한다는 의안까지 제기되는 경우는 불과 3개 의안이 그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개정회사법 제305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사, 감사 또는 회계 감사인 각각에 대한 선임안을 개별적으로 하나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설명은 이제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또 정관 변경하는 2개 이상의 제한입니다. 당의 의안이 2개 이상의 의안에 대하여 상향 결의가 이루어지면 당의 결의 내용이 상호 모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이를 통합하여 하나로 간주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어떤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취지의 정관 변경을 10번째 그리고 감사를 폐지하는 취지의 정관 변경안을 11번째 제안하는 경우 가령 전자만을 심의하여 가결하면 본래는 동시에 설치할 수 있는 2개의 기관이 병존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즉 일본에서 제327조 제4항에 반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하나의 의안으로 종합함으로써 모순 상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법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또 상호를 A로 하는 의안, B로 하는 의안, C로 하는 의안이 제출된 때는 당일한 상호를 등기하여는 회사 입장에서는 주주총회에서 결의 내용이 상호 모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하나로 이제 하나의 의안으로 간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수의 주주에 의해서 공동 행사하는 경우, 예를 들면 의결권이 150개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 A, 그 다음에 의결권 50개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 B, 의결권 100개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 C 전원이 공동으로 의안 요령 통계 정권을 행사하고 6개의 의안을 제안하는 경우는 A, B, C 각 주주는 각각 6개의 의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 주주가 또 다른 주주 T와 공동으로 의안 요령 통계 정권을 행사하고자 하는데 A 주주는 이미 제안한 6개의 의안을 제한 4개의 의안만을 추가적으로 제한할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그 10개 이하로 이제 의안요령 통계 정권을 행사한다는 그 내용은요, 의제 제한권과 의안 제한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일본의 경우는 이제 표 1-표 1과 2가 있으면 표 1은 이사회 설치 유형별로 일본의 주주 제한권을 이제 정리하는 것이고요. 표 1은 공개 유형별로 일본의 주주 제한권 OX 형태를 정리한 것인데 역시 일본의 경우는 소수 주주권인 경우하고 단독 주주권인 경우가 혼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의안요령 통계 청구권이 10개로 제한된다는 점이 최근의 큰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 방안과 관련되면 이제 한미를 비교를 한번 해보면요. 우리나라의 경우 행사 여건 관련해서는 뭐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는 많이 아실 테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안요령 통계 청구권 10개 이하 정도가 일본의 특징이고요. 미국의 경우가 지금 최근에 바뀐 게 행사 여건이 3년간 시장 가치에 이제 $2,000 이상, 2년간 시장 가치에 $15,000 이상, 1년간 시장 가치에 $25,000 이상의 이제 금액을 부여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료 166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이전의 규정과 이제 비교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2021년 1월 4일 반려되고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주제한권이 시행되고 이 내용에 따르면요. 종래에는 이제 의결권 있는 주식의 시장 가치에 $2,000 이상 또는 1%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제한 당시 1년 이상 앞으로 1위의 주식을 보유하고 동시에 총회 시까지 계속하여 보유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금년도부터는 전부 이제 시장 가치 금액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도 운영 현황에서 말씀드린 대로 100주를 가진 주주들의 횡포가 있다. 뭐 이런 그 문제점들이 제기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제한 내용과 제한 이유의 제한과 관련해서는요. 첫 번째 주법상 인정되지 않은 제한, 회사가 법령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제한, 위임장 권유 규칙에 반하는 제한, 제한 주주의 이제 고충 이해에 반하는 제한, 회사 사업과 중요한 관계가 없는 제한, 그 다음에 회사가 실행할 능력이나 권한 행위를 요구하는 제한, 회사의 이제 관리 기능이나 권한이 없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제한, 그 다음에 이사 설명에 대한 제한, 회사 제한과 대립되는 제한, 회사가 실질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는 제한, 선행하는 제한과 중복되는 제한, 제재한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바뀐 거는요, 제재안과 관련돼서 자료 183면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3년, 시행령 12조에 있는 3년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만,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만,
회사가 과거 5년 이내에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주주 제한을 수용했지만 주주총회에 부의된 횟수에 따라 다음의 비율을 하회하는 찬성 분판을 얻을 때 회사는 마지막으로 위임장 권유자를 기재한 시점부터 3년 이내에 개최된 주주총회의 위임장 권유자의 주주 제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찬성표의 비율은 종료보다 강화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거 5년간 1회 부의된 경우는 출석 주주의 주식 5% 미만만이 찬성한 경우입니다. 개정되면 3%였습니다. 두 번째가 과거 5년간 2회 부의된 경우는 출석 주주의 주식의 15%, 개정되면 6% 미만의 찬성만을 요구했었고요. 세 번째, 과거 5년간 3회 이상 부의된 경우는 출석 주주 주식이 25% 미만으로 찬성을 얻은 경우는 이제 재제한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되는 이게 10%인데 이 10%라는 비율이 우리 시행령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정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업무 집행 사항 관련된 주주 제한과 관련해서는 우리 법률상 업무 집행에 관한 주주 제한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그 제한의 내용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해야 됩니다. 상법 363조 제3호인데 그 밖에서 주주 제한권이 남용으로 대체해야 되는데 주주 제한권이 정관 변경안으로 제출되는 때는 현행법상 대체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일본의 2019년 개정회사법이 의안연행 통지정권 행사를 10개 이하로 제한하는 것도 이러한 고민을 반영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주제한권 남용에 대한 대응인데 미국과 일본에서는 불명료한 주주제한 또는 개인적인 원한 관계에 기인한 제한 등이 적지 않는데요. 이는 주주제한권 행사에 필요한 지주 요건이 낮거나 단독 주주권이고 이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주주가 많은 점이 중요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미국과 일본은 주주 제한권의 남용을 방지해서 어떻게 보면 회사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쪽으로 법제를 정비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행사 요건과 관련해서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행사 지주 요건이 아까 자료 166페이지 나와 있는 대로 그 금액 기준으로 대폭 강화가 됐고요. 제재안의 그 찬성 비율에 있어서 상당히 강화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의 경우에는 제한에 하는 경우에 이제 그 말씀드린 대로 그 제한 주주나 이제 그 대리인이 2년 실제 총회에 출석하지 않는 걸 2년간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주주가 행한 모든 제한을 거절할 수 있다. 이것도 상당히 특징적이고 한번 이제 제도로서 수용할 필요도 있지 않나 그렇게 되는 거고요. 또 우리나라 어떻게 자수 제한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한번 횟수도 1회로 제한되고요. 자수도 500자인으로 제한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편 비용이라든가 이런 면을 고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적 제한과 관련해서는요, 13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우리나라와 유사한데요. 다만 이제 제한된 의안이나 이유가 회사 또는 제3자의 권리, 예를 들면 회사의 신용, 제3자의 명예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제한 이유가 명백히 허위인 경우 또는 오로지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경우도 이제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시행령, 우리 상법 시행령에서는 이제 다섯 가지가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 제도를 정비할 때 고려사항으로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성 있는 제한은 제한으로서 회사에 대한 혐오감을 조장하거나 개인적인 감정을 표출하고자 하는 그런 회사의 사업과 중요성 있는 개인적인 그런 감정이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이제 거절의 사유로 포함시키는 것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이제 회사 사업과 관련성과 결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그 상법에서는 제재하는 경우는 100분의 10 미만의 찬성밖에 얻지 못하면 부결 3년이 다시 제한하지 못하도 되는데 미국에는 그 기준을 상당히 강화시키고 있다. 그 내용도 우리는 동일한 요건에 대해서 이제 제한을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미국과 일본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의안이다.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2개 이상의 제한의 이제 계산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미국의 경우는 회사와 주주가 상반되는 의안이 제한되는 경우 쌍방 모두 가결되는 경우에 대처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거를 거절의 사유로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런 경우는 자본시장이 발달할수록 대형 펀드하고 회사에서 동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형 펀드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회사의 주식을 뭐 10%나 15% 갖고 있다고 하면 일주당
5,000원의 배당, 자사주 500원에 이제 매입을 하자는 제안을 하고 회사는 일주당 100원의 배당, 자사주 100억 원을 매입하자는 제안을 하는 것은 양자의 주장이 아주 그냥 뭐 전부 수용될 수 있는 그런 모순도 생기기 때문에 일본이나 미국 같은 이걸 선제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사선임에 관한 제안은 역시 미국의 경우는 이제 부정적인 그 방향으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이사 선임을 해서 경영진을 교체하고 싶으면은 프락시 파이팅, 위임장 권유 쟁탈전으로 이제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기본 사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조치 의견서 제도의 도입 가부와 관련해서는요, 우리나라의 경우와 미국의 경우는 노액션 레터 제도가 이제 그 도입되는 과정이라든가 수용되는 그 과정이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결국에 주주 제한권에 대해서는 회사법으로밖에 규율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노액션 제도와 같은 그런 의견서를 회신하더라도 결국에는 법정 다툼으로 비화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과연 효과적인가 하는 그런 의문을 부어옵니다. 회사 측의 가처분 인정은 회사가 이러한 그 주주들의 어떤 개인적인 원한이라든가 또 회사를 골치 아프게 하는 제안으로 인해서 골치 아픈 경우는 이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은 역시 아니 된다. 왜 그러냐면은 이 회사가 이제 회사의 그 SEC라든가 일본에서 거절 사유로 이제 명시하고 있는 거절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거절을 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은 아니기 때문에요. 가처분 사유는 되지 않고 역시 우리나라 하급법원에서는 주주 측에서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미국의 제도에 대해서는요, 그 13가지 내용에 대해서도 쭉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 사례에 대해서는 SEC 플랫의 내용을 이제 적시하면서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일본과 미국에서는 이게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 주주 총회 활성화라고 하는, 소수주의 보호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주주 제한권의 주요 도입의 취지인데, 일본과 미국은 소수주주권 보호 강화라는 취지보다는 조금 이제 그 회사의 그 편의를 도모하는 쪽으로 한 발자국 좀 움직이는 것 같다. 그래서 같이 중립적인 회사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냐, 소수 주주권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냐라고 하는 어느 한편의 권한이라기보다는 같이 중립적인 권리가 되고 있지 않는가, 권한화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측면에 보게 되면은 결론은 그겁니다. 일본이라든가 이제 미국 제도를 법제화할 수 있는 내용들은 충분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법제화하더라도 363조의 이 내용은 이제 개정을 하지 말고 시행령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행령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주주총회 운영상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 7수상 당연히 거부돼야 되는 내용은 굳이 시행령으로 이제 적시할 것이 아니라 아까 섹션에서 여기서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만은 자율규제 기관으로 하더라도 좋겠다 이런 규제 기관의 그 안내문 정도로 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아까 아까 온라인 플랫폼과 달리 우리나라에서의 주주 제한 제도에 맞는 그 내용을 이제 자율규제 기관으로 해서 불필요한 내용은 시행령에서 빼고 자율규제 기관에서 이제 안내를 하게 되더라도요. 그 누구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회사는 그에 해당되는 거절할 수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쌍방에게 이제 불이익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법제를 정비하게 되면은 그런 방향으로 정비를 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두서가 없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은 이제 자료를 좀 읽어봐 주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딱 30분에 맞춰서 발표를 하시느라고 굉장히 좀 스킵도 해주시고 그렇습니다. 오 교수님 논문을 자세히 제가 읽어보고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되었습니다. 특히 미국 제도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국의 주주 제한 제도 그러면 특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선거 제한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하고 반대 제한이 인정되지 않고 이익 배당에 관한 제한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사이에 미국에서도 선거 제한을 인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하고 그리고 미국은 지금 전통적으로 이야기할 때 보면 1%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2,000달러 우리나라 한 200만 원 정도가 있으면 주주 제한을 다 할 수 있는 나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 비용 기준도 없애고 금액 기준도 보유 기간에 따라서 해 기준으로 높이는 거 하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많이 소개가 되었습니다만 2019년에 일본의 주주 제한 제도가 특정 주주가 한 50건 이상의 의안을 제한하고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되어서 그 의안 제한에 대해서 외교로 제한하는 건데, 사실은 그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고 한데 설명 논문 자체를 읽어보면 굉장히 알기 쉽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은 좀 30분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토론자께서 한 10분 정도 발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경혜 교수님께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7분을 맞추려고 이렇게 시계까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프로스도 느끼셨겠지만 너무 열정적으로 너무 발표를 잘해주셔서 저도 많은 공부가 됐고요. 처음에 제가 이 회사법상의 주주제한제도의 재정비 방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냐고 이제 제의를 받았을 때는 그 주주제한의 남용 부분에 대한 것보다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주주제한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재정비 방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발표문을 받고 나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는 소수주주보를 쪽으로 하고 있고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편의를 더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치 중립적인 견지를 추구하면서 미국과 일본의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이런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읽으면서 저도 그렇지, 맞아, 이렇게 활성화가 된다면 또 이런 남용 부분도 우리가 무시하지 못하는 거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뭐 개인 주주, 일반인 주주가 주주제한권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그 외국 기업, 외국 행동주의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서는 실제로 많은 주주제한을 많다고 표현은 좀 어폐가 있지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발표자님께서 이러한 재정비 방안을 제시하시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정말 앞을 내다보는 큰 그림을 그리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또 발표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자본 시장이 개방되어서 이제 주요국에서 주주 제한권의 쓰임새 등이 이제 변질 현상이 우리나라에도 동조할 가능성을 고려하셔서 앞으로 이제 문제될 우리나라의 주주 제한권 남용 행위에 대한 대응을 이제 심도 있게 문의하셨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우리나라에 닥칠 주주 제한 남용 사례에 대비한 매우 이제 바람직한 연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발표자께서 제안하신 이제 사실 이 양이 40페이지가 넘습니다. 읽는데도 벅찼고요. 저 같으면 일본이나 미국 제도 그냥 하나만 이렇게 해서 논문을 썼을 텐데요. 발표자께서 정말 대단하시다. 이 두 나라를 분석을 면밀히 하셔갖고 결국 한미일 이 세 나라의 주주 제한 제도를 다 아우르셨는데, 제가 감히 뭐 첨언할 거는 없고요. 아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행동주의 사모펀드랑 관련해서 이제 기관 투자자의 주주 제한 남용 방치 제도 부분을 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한번 감히 이제 제안을 드려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기관 투자자를 통해서 이제 주주 제한이 행사되는 경우가 많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의 과격한 행동주의 펀드에 의해서 이제 주주 제한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 남용이 실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논의가 좀 있었지만 기관 투자자의 경우 책임 있는 주주 제한을 위해 해당 안건이 통과되면 그 제한한 기관이 보유한 주식을 1년 동안 락업하는 방안을, 그러니까 매매 금지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앞으로 주주 제한이 활발해지고 행동주의 펀드가 활성화될 것을 감안하면 이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먹튀 같은 이상한 주주 제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이상의 논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주 제한권이 활성화되어서 그 쓰임새의 변질을 우려한 것이고, 저도 지금 발표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계속 주주 제한이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투자자들이 간헐적으로 행사할 뿐 소액주주들은 활용하고 있지도 않고 활용도도 이사 선임이나 배당 요구 등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우리나라 주주 제한 제도의 절차적 내용적 한계나 부당 거절의 경우 그 구제 방안이 미흡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토론문에는 좀 적어왔지만 이제 시간 관계상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제목 자체가 이제 회사법상 주주 제한 제도의 재정비 방안이기 때문에 굳이 남용 부분도 당연히 다뤄봐야 되지만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않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발표자께서 이제 살펴봐 주셨으면 어떨까, 그리고 또 이 주주 제한을 재정비할 때 또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해서 세 가지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아시는 부분일 거고요. 이제 첫 번째, 주주 제한의 행사 기간과 관련해서 이게 제한권자가 그 이사에게 주주총회 6주 전에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추가해서 공고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주주총회 통지서 발송일이 주총 2주 전이라는 거, 이 부분도 좀 개선이 계속 되어야 된다고 연구가 있었고요. 둘째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주 제한을 거부하더라도 특별한 제한이 없고 그냥 이사의 결의나 주총 결의 하자를 통해서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뭐 과태료나 이런 거 말고 좀 더 실질적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실질적인 부재척이 미흡하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이나 민사 책임의 추궁 말고 좀 더 기업에게 이제 경고적인 효과를 주는 걸 제안하고 싶고요. 세 번째는 주주가 제한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인데 이건 발표자께서도 언급하셨고 미국의 경우 그 주주 제도가 오랜 시간 이제 시장에 충분히 정착되었고 이제 안정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사회 환경과 관련된 주주 제한 같은 것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361조를 좀 확대하고 363조 2의 공고적 주주 제한과 관련된 규정을 이제 새롭게 삽입함으로써 우리나라도 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좀 더 강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분 남았으니까 마무리 발언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최근 기관 투자자나 소액 주주들이 자신이 투자한 회사 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인터넷을 통한 소액 주주 간 의사소통, 결집 및 단체 행동까지 가능한 세상이 왔습니다. 주주 제한은 경영권 침해 및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주식회사의 대원칙을 무력화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일반 주주의 경영자에 대한 통제 기능으로 경영의 투명성 제고시킬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운영을 위해서는 발표자께서 제안하신 주주 제한권 남용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은 앞으로 우리나라 회사법상 주주 제한 제도에 매우 필요한 지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시간, 토론 시간만 좀 많이 되었으면 많은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윤 교수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방전에 소개받은 한국외고대학교 윤승영입니다. 먼저 이렇게 영광스러운 상사법 학회 학술대회 토론 기회를 주신 김효신 회장님과 연구이사님 비롯한 여러 상임 이사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성근 교수님께서 정말 최근 이 미국과 일본의 주주 제한 관련 개정, 그다음에 또 최근에 관련 논의를 심도 있고 자세하게 정리해 주셔서 논문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이 최근 이런 미국과 일본의 그 개정의 핵심이 결국 주주 제한권 행사의 남용 방지를 통해서 회사 운영의 편의를 또 제공하고 결국 과거의 어떤 소수 주주들의 어떤 권익보호와 더불어서 점진적으로 이 주주 제한 제도가 가치 중립적인 권리를 변모하고 있다라고 정리해 주셨고 평가해 주셔서 정말 많은 저도 논문을 읽으면서 공부가 되었습니다. 특히 결론 부분에서 기존 상법 363조의 2는 기본 조항으로 유지를 하고 또 행사 요건 및 회사의 거절 사유 등에 관해서 시행령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전적으로 저도 여기에 동의하는 바고요. 특히 이 상장 여부나 기업 규모 등에 따라서 주주 제한과 관련한 여러 여건이 매우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율기관의 모범 기준 등을 통한 소위 이제 소프트 로
조절을 통해서 바람직한 어떤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 여기에 대한 또 의견도 주셨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제 토론은 질의라기보다는 교수님이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의 사례를 하나씩 소개하면서 사족을 붙이며 토론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SEC가 최근 이 주주제한권 행사 요건을 강화했고 올해부터 이 개최된 주총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보유기간에 따른 금액 기준을 세분화해서 주주제한을 위한 보유 요건을 강화하는 것들을 비롯해서 13가지 규정을 새로 마련하였고요. 결국 이러한 공통적인 어떤 취지를 뽑아보자면 비상장회사 또는 소규모회사의 주주들의 경우에는 매우 적은 수량이나 금액으로 주식을 보유해서 불합리한 소위 억지를 부려서 이 주주제한을 하는 것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그 개정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는 특히 이제 다른 나라, 특히 우리나라 비교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기관 투자자들 중심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위임장 권유, 이미 그 모두의 오성근 교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는데요. 위임장 권유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자신들의 좀 의지를 관철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좀 많이 진출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머러서덜리 같은 좀 위임장, 그다음에 주총 관련 서비스를 도와주는 소위 컨설팅 비즈니스가 매우 크게 형성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이런 기관 투자자들은 위임장 권유 동시에 주주 관여 활동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주주 제한이 때로 포함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동시에 이행하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진리를 좀 챙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소액 주주들을 중심으로 미국에서는 이제 주주 제한 제도가 이제 활용이 되고 있었고 또 앞서 언급한 이런 주총 관련 소위 컨설팅 비즈니스 업체들이 본인들의 어떤 그 영업을 위해서 소액 주주들을 이렇게 소위 이렇게 좀 푸시를 하고 그런 소액 주주들 대상으로 이런 주주 제한을 이렇게 제한하도록 좀 유도하면서 이런 남용 문제가 이어지고 있고 또 이러한 부분이 어찌 보면 SEC가 이러한 그 주주 제한의 남용을 억제하려는 최근 개정으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또 평가도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경우 주주 제한과 관련해서 가장 실효적인 좀 영향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 소위 이사의 보수들, 경영진의 보수들에 대한 세이온페이 제도인데요. 아시다시피 이 세이온페이는 구속력을 갖지 않는 non-binding 주주 제한이죠. 그런데 결국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세이온페이를 하면서 동시에 주주 관여 활동을 통해서 본인들의 어떤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고 결국 기관 투자자들의 경우 미국에서는 이 주주 제한 자체가 위임장 권유, 주주 관여 활동의 소위 보완적인 수단으로서 좀 활용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과거에 제가 이제 그 CGS에서 의결권 장인 서비스를 좀 이렇게 하면서 상장 기업들 주총안건을 이제 분석한 과거 경험을 보면 우리나라 주주 제한은 이미 장정혜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표적으로 이제 한진칼 KCGI 사례처럼 소위 경영권 논쟁 상황에서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 제한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해외 기관 투자들을 중심으로 이제 최근에는 배당률, 그 다음에 정관 개정에 대한 안건이 그 다음 순으로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발표문에서 이미 잘 정리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이제 주주 제한 소위 데드라인을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정기주주총회 위임장 권유 자료의 발송일의 120일 이전에 그 다음 일본은 우리나라 비슷하게 주총일 8주 전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주총일 6주 전으로 되어 있고 참고로 OECD 팩트북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일본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미국이 굉장히 특이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가 주주 제한 그 행사 기한이 이 데드라인이 가장 주총일로부터 짧기 때문에 주주들에게 좀 유리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반면에 주총 소집 통지 기간이
이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조금 그 주주 제한 행사 기한 자체가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실질적인 사례로 이제 지배주주와 경영권 분쟁이 있는 회사의 경우 분쟁 상대방이 주주 제한으로 상근 감사를 추천하는 사례가 더러 있었는데요. 이 경우에 소위 지배주주 측에서 표대결 상황이 불리하다고 판단이 되면 정관 개정 안건으로 감사기구 제도 자체를 해당 주총에서 상근감사 제도에서 감사위원회로 변경하는 정관 개정 안건을 급작스럽게 주총 소집 통지에다가 포함시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당 주총이 열리면 정관 개정 안건이 먼저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주 제안을 통해서 추천된 상근감사는 거의 무력화되는 사례를 본 바도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금 현재 자본시장에서 소액주주의 비중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또 아직까지는 주주 제한이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해 보면 결국 주주 제한 제도가 지향해야 될 바는 교수님 발표 자료 논문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치 중립적인 제도로 정립되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 시행령이 개정이 된다면 좀 이를 감안해서 좀 실효적인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혜 교수님하고 윤승용 교수님의 토론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주어진 시간이 다 되어서 그렇지만 프로에서 질문은 한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자, 그 마이크 여기서 멀리 있어서 잘 보이지 않으니까 본인 좀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경북대 정민 교수입니다. 네. 어려운 질문 아니고요. 이제 조금 반대 생각이, 아직까지 주주 제한 활성화가 잘 안 된 우리나라에서 사실 남용 문제를 미리 논의하는 거는 약간 보험 정도 그런 느낌 받는데요. 나중에 보면 이제 주주 제한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영진이 이제 받아들였을 때 어떤 문제 생기잖아요. 아까 순전히 제한 규정이다,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도 문제 없다 이런 취지로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아직 국내에는 사례는 없지만 거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진이 주주 제한 일례로 상장해서 회의만 끊어놨는데 우리 회사는 굉장히 주주 친화적이다, 오케이 받아들이자 이렇게 해서 그 제안을 억셉트 했을 때 그 딜레마 상황이죠. 이사가 혹시나 의무 위반 거절할 수 있는데도 거절 안 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쳐서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딜레마 상황이 빠질 수 있습니다. 주주 친화적인 입장을 취하자면 과연 우리나라는 사례는 없는데 혹시 연구하시다가 미국에 거절할 수 있는 주주 제안을 받아들여서 생겨난 문제, 거기에 대해서 이사진이 책임진 경우 없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어진 우리 토론 하신 내용하고 제가 좀 개인적으로 한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작년에 회사법 개정을 하면서 소수주주권의 경우에 지금 보면 일반 회사의 경우에는 소수주주권 주식 보유 요건 기간이 없고 상장 회사의 경우에는 주식 보유 기간 6개월 요건이 있는데 지금 외국의 예를 보면 주주 제한권을 행사할 때 지금 미국의 경우에도 최소 1년은 주식을 보유를 해야 되고 일본도 상장 회사의 경우에 6개월을 보유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그 상장 회사의 주주가 일반 회사의 요건 3%의 주식을 취득해서 일반 주식회사 요건을 근거로 주주 제한을 하게 되면 6개월의 주식을 보유를 하지 않아도 기술적인 제한이 이제 가능하게 되는 건데, 사실은 주주 제한이 이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걸 보면 에리엇 사건에서도 볼 수가 있듯이 주식을 취득해서 똑바로 주주 제한을 하고 주식을 팔 수 있는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이제
국제화되다 보니까 말이죠. 이제 행동주의 펀드들이야 이제 주주장권의 그 행동 양태가 일본이나 미국을 닮아갈 것이다 그렇게 되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규정이 바뀌게 된 그 가장 큰 사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호야 주식회사라는 거하고 두 번째가 이제 노무라 홀딩스 사건이 있었고요. 세 번째가 간사이 그 전력회사 사건 때문에 지금 일본에서 논의가 돼서 규정이 바뀌었는데, 그런데 그 세 가지 사례 중에서 이제 그 호야 사건에서 이제 주주들이 그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선고를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여태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었던 것 같고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노무라 홀딩스 사건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 공교수님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1인 주주가 100건 이상의 이제 그 주주 제한을 하는 그런 사건들이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그 이사의 책임 문제를 다루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요, 아까 그 핵심 그 질문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장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도요, 또 동의를 하고, 그래서 자료 169페이지하고 170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주주가 전년도 회사의 주주총회의를 기준으로 120일 전에 발송을 하도록 하고, 주주제한을 발송하도록 하고, 만약에 금년도 이제 그 주주총회가 30일 이상 변경되는 경우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회사에 도달하면 된다. 이 정도로 되어 있으니까요. 뭐 괜찮은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윤순영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은 이제 179페이지에 소개가 되어 있으나, 역시 임원보수와 관련된 것은 미국에서는 이사 선임과 관련된 것보다는 상당히 그 우호적으로 이제 SEC도 판단하고 있다.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6% 룰의 6개월 룰에 대한 그 폐지 문제는 솔직히 고민을 좀 안 해봤습니다. 이제 그런 질문 나올 좀 생각을 안 해봤고 해가지고요. 이게 이 가치 중립적으로 된다는 얘기가 이제 경영권 분쟁이 이제 도화선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주주 제한권이 활성화되고 남용이 되다 보면요.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 6개월이 폐지됐을 경우 아까 말씀하신 ALM 펀드처럼 뭐 전날 사가지고 이제 주총장 가서 이제 그 의안 제안하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겠냐 이런 게 말씀이신데, 그렇게 뭐라고 할, 그 가치 중립적이라고 하게 되면 요거 하여튼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좋은 발표, 좋은 토론, 시간만 좀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시간에 제한이 있어서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겠습니다. 이것으로 발표와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